경찰서로 할 말이 있다면서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누나 주변에 있으면 모두가 죽거나 다칩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다치게 해볼까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시력을 잃게 하고 집에 불을 지르는 등의 수법으로 29살 엄모 씨를 살인미수와 강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남편의 고통이 내게 가져올 기쁨을 생각하니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감돕니다. 무려 58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피도 눈물도 없는 희대의 범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블랙 악마를 보았다. 오늘은 한 사람에게 2년 동안 무려 58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피도 눈물도 없는 희대의 범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니 58회요? 네. 야, 2년간 58하면 1년이 52주니까. 뭐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이게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지금? 그렇죠. 더 놀라운 사실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그 5년 사이에 사망 3명, 중상해 6명, 그다음에 강도 피해를 당하신 분도 1명이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도합 10명이 이 범죄자에게 피해를 당하고 희생당했습니다. 네. 그 범죄 수법이나 그 범행의 대상을 보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엽기 살인마, 뭐 희대의 악령 이렇게 불렸던 범죄자인데요. 24살부터 29살까지 화상 그리고 자상을 비롯해서 정말로 각종 상해 및 방화에 이르기까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무자비한 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 범죄자 네. 엄씨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망 또는 실명한 사람이 무려 6명이나 된다는데 엽기적인 행각 말이 안 나옵니다. 29살 주부 엄모 씨는 지난 2000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눈을 찔러 멀게 했습니다. 남편이 정신질환 있어서 눈 자해하는 거 보고 그걸 생각해내게 된 거였어요. 아니 그냥 해친 게 아니라 네. 실명시키고, 그다음 또 불 지르고. 야, 근데 여태 범죄자들은 다 실명을 공개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엄씨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수사당국에서 당시에 성과 나이 이외에는 이 엄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희는 전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엄씨를 아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의 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상당한 미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누가 봐도 그러한 범행을 할 끼라는 그런 포스는 아니고 아주 다소곳한 그런 부잣집 딸처럼 고급스러워 보이죠. 얼굴도 미인형이고 글쎄요, 탤런트라고 볼 정도로 그렇게 형사 매칭 그래 다 그래봤죠 처음에는. 형사님 저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궁금하긴 한데 사실 우리가 뭐 늘상 얘기하지만 생김새와 범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저는 제가 이제 현직 프로파일러로 근무를 할 때 이 사건이 발생하고 체포가 되어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한 면담을 했죠. 이 행위에 비해서 너무나 신뢰감이 좀 가는 이런 타입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특히 이런 친절한 말투나 자신이 갖고 있는 후광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범행을 이어간 이런 사람이 이제 엄씨죠. 엄씨의 첫 번째 범행 상대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 만나 21살 때부터 함께 살았던 남편이자 그의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남편 한 사람에게만 2년간에 걸쳐서 무려 58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엄씨.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첫 범행 당시 그의 나이 겨우 24살이었습니다. 아니 24살이요? 아니 그렇게 어린 나이에 범행을 시작했다고요? 예,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죠. 네, 첫 범행을 시작해서 5년 동안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그렇게 끔찍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검거 당시에 29살이었으니까 30살이 채 안 됐죠.
와, 이거 되게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대체 왜 그에게 희대의 악녀라는 수식이 붙었는지 추악한 악행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그랬어요? 봐봐요. 당신이 한 짓들 여기 다 적혀 있어. 사실은 괴로운 일이 많았어요. 뭐가 그렇게 괴로웠어요? 전부 남편 때문이에요.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고요. 남편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 남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아침에 눈을 뜨면 밤새 다친 데는 없는지 자신의 몸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뭐해? 여보, 나 어디 다친 데 없어? 나 어젯밤에 자다가 또 혼자 막 걸어다니고 그런 거 아니지?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이놈의 목류병 때문에 내 손으로 눈을 이렇게 만들질 않나. 나 또 다칠까 봐 너무 무서워. 내가 잘 지켜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응? 사실 남편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었는데요. 언젠가부터 자해를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자해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자해가 맞나? 뭔가 좀 이상한데? 냄비는 올려놓고 어디 갔대? 뜨거워. 괜찮아? 주전자에 손이. 살짝 데웠네. 너 왜 이렇게 허구나 다치기만 하냐? 괜찮아. 크게 안 다쳤어. 약 발라줄게. 응? 한쪽 눈이 불편하다 보니 걸핏하면 다치는 남편을 전 살뜰히 보살폈죠. 고마워. 종합 비타민 탄 거야. 비타민이 기력회복에 좋대. 전에도 챙겨주더니 요즘 당신 나한테 신경 많이 써주네. 고마워. 말했잖아. 나 이제 당신한테 잘할 거라고. 모처럼 쉬는 날인데 들어가서 좀 쉬어. 내가 당신 좋아하는 튀김 만들어줄게. 그래, 알겠어. 남편을 살뜰히 보살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절 철석같이 믿어야 자신이 잠든 사이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남편은 내가 한 짓을 자신이 자해한 걸로 믿겠죠. 여보, 자? 여보. 설마, 여보. 이게 바로 제가 남편에게 먹인 비타민입니다. 사실 비타민이 아니라 제 우울증 약을 가루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많이 먹으면 잠이 아주 잘 오거든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비타민이 아니라 우울증 약을 먹었네. 왜 저러는 거지? 실제 그 피해자는 이 엄 씨가
준 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고요.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상해를 입기 전후 상황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 아마 우울증 약 중에서도 잠을 깊이 들게 하는 성분만 골라가지고 타서 먹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술할 때 마취하는 것처럼 푹 재워놨으니까 별로 아프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몽유병이 있다고 믿고 있는 남편은 제가 이렇게 끓는 기름을 얼굴에 부어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겠죠. 어떡해. 얼굴에다가요? 내 얼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보, 당신이 자다가 또 내가 그랬어? 내가 내 손으로? 기억이 안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내가 잘 보살펴야 됐었는데 미안해 여보. 눈 하나 망가뜨린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얼굴까지.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다른 건 다 마음에 안 들지만 남편의 이런 순진한 모습은 꽤 마음에 들어요. 이게 전형적인 심각한 그 가스라이팅이죠. 남편은 그 수면제 때문에 어쨌든 자기 잘못이라고 알고. 다 자기가 한 줄 알아. 지금 다친 것들이 다 자기 잘못으로 다친 줄 알아요. 비타민이 상처 회복에도 좋대. 얼른 마셔. 안돼 마시지 마요. 아니 아까도 저거 아내가 준 거 먹고선 정신 잃었었는데. 고마워. 역시 나 챙겨주는 건 당신밖에 없네. 내 남편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 그렇게 많이 당해놓고도 순진한 남편은 오늘도 제가 건넨 우울증 약물을 아무런 의심 없이 마시네요. 약의 효과는 늘 기대 이상입니다. 어김없이 남편은 곤히 잠들었네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모를 만큼. 눈, 얼굴 화상. 이번에는 어디를 다치게 해볼까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다친 데 또 다치게 하는 것보단 한 번도 안 다쳤던 데를 노리는 게 낫겠죠. 여보, 자? 저처럼 배려심 많은 아내가 또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고통 덜 느끼게 이렇게 깊이 재워둬주고. 이번엔 배를 다치게 하는 게 좋겠네요. 남편의 고통이 내게 가져올 기쁨을 생각하니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감돕니다. 남편은 아직 죽어선 안 됩니다. 고통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야 돼요. 남편은 아직 꽤 쓸모가 있거든요. 아니 저게 무슨 전신마취도 아니고 저렇게 약물로 저 정도까지 되면 자각이 저 정도까지 없어지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뭐 약에 따라서 성분이나 또 뭐 체질에 따라서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야, 아무튼 저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사망했고. 네. 야,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같이 살지? 지금 아내는 저 모든 걸 다 남편이 했다고. 네, 스스로 했다고. 너무 뻔뻔한데요? 본인이 다 해놓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스스로 자해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수사 단계에서 뭐 뿐만 아니고 재판 단계에서까지 끝없이 지속적으로 엄 씨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뭐 엄 씨의 범행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자기는 끝까지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갔죠. 네, 엄 씨가 이제 남편이 자해를 했다고 혹은 뭐 그냥 사고를 당했다고 했던 내역들이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입원, 계단에서 넘어져서 입원 혹은 수술, 자택에서 칼로 배를 찌르는 자해를 해서 입원 혹은 수술,
튀김을 튀기다가 안면부에 화상을 입어 응급치료. 와, 뭐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무수히 사고와 뭐 자해 이런 거를 반복했다는 주장인데 이게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뭐 세상의 모든 불운이 그 남편한테 가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서 사실 그때 어미만 좀 살짝 바꿔야 됩니다. 화장실에서 넘어뜨려 입원, 계단에서 넘어뜨려 입원 혹은 수술, 칼로 복부를 찔러 입원 혹은 수술, 안면부에 화상을 입혀 응급치료. 이게 진실이죠. 예, 이게.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에 남편은 사지봉화직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시달리다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사지봉화직염이요? 그 무슨 봉화직염이면 군대 다니는 남성분들은 조금 그래도 좀 자주 들어본 병명일 거예요. 이렇게 피부가 이제 괴사됩니다. 이렇게 괴사되고 또 이렇게 화농이 생기기도 하고요.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아프죠.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떤 그 외부에서 이런 그 세균이 피하에 침투가 되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일단 어떤 특정한 부위만 아파도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 전신, 이 사지면은 이게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요. 도대체 남편이 드라마에서 보셨던 것처럼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끝없이 잔혹하게 피해를 당하고 결국 사망을 하게 된 것일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뭔가 뭐 또 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보험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발생을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드라마에서도 지금 이 엄씨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은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아프게 다치게 만들어서 이제 보험금을 받겠다 이런 얘기죠. 야. 범행 계획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이고 남편인데. 사실 엄씨 입장에서는 남편을 뭐 가족이다, 남편이다의 느낌이 아닌 뭐 돈으로 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정말로 은밀하고 치밀한 계획들을 짰습니다. 엄씨는 2000년 3월 8일 처음으로 남편 명의의 상해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같은 달 28일까지 3개의 보험을 추가로 더 들게 되죠. 당연히 남편 몰래 가입을 했고 사망 시 수익자는 모두 엄씨 본인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4개 보험의 총 가입 금액은 4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몰래 가입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본인으로 해놓으면 이게 누가 봐도 굉장히 계획적인데. 그렇죠. 일단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다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보면 아마 더 경악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이게 실제 보험금 지급 내역입니다. 어머. 몇 개야? 계단에서 넘어진 지금 거. 수령한 그 사고 내용까지 들어있는 거죠. 그러게요. 2000년에는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로 받았고. 야, 아니 근데 이렇게 다 동일한 수법인데도 이게 그러게요. 이렇게까지 많이 갈 수가 있나 이게? 엄씨는 2000년 5월 9일부터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해 놓고 마치 우연하게 이렇게 사고를 당한 것처럼 해서 보험금 58회에 걸쳐서 편취한 보험금 총액이 무려 2억 8천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한 사람 앞으로 2년간 58회나 이 돈이 이게 나갔는데 그거를 사기로 이거 완전 사기 아닌가요? 사기죠.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보험 사기인데 엄씨가 보험 사기를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 그거 아닐까요? 피해자들이 대부분 가족이거나 이러니까 의심을 좀 덜 받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잖아요. 보험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엄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잠시 동안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끼리 당시에는 이제 전산 공유가 잘 되지 않고 네트워크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각각 다른 보험회사 두 곳에 분산 가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추적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관계자도 의심은 되지만 사기로 보기에는 어렵다. 의사의 판단과 실제 그 병명으로 치료비까지 다 냈으니 이것을 주는 것이 의심스럽지만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엄 씨와 남편의 이 사이는 뭐 괜찮았었나요? 이 정도면 굉장히 나빴을 것 같은데. 둘의 만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놀랐습니다. 이들은 1997년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 만나고요.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딸을 임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다음에 98년 4월 17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가 이삿짐센터 직원을 일하면서 뭐 수입이 그렇게 넉넉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돈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이는데 이렇게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물론 다 엄 씨의 주장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보험 사기를 쳤다. 뭐 이건 건가요? 글쎄요, 뭐 지금 나온 이야기로만 들어보면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근데 과연 이유가 뭘지, 무엇이 과연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는지, 자, 엄 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날은 내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분신과도 같았던 내 딸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거든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 딸이 죽었구나. 딸이 세상을 떠난 후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전 어떻게든 극복해보려고 발버둥을 쳤죠. 이게 다 뭐야? 집에만 있지 말고 기분 전환하고 오라며. 그래서 백화점 갔다 왔는데? 그야 당신이 우울하대서 밖에 바람 좀 쐬고 오라고 한 거였지. 누가 이렇게 잔뜩 사들이래? 아, 딸이 죽었는데 기분 전환한다고 쇼핑을. 아, 이게 다 얼마야? 왜 이래 쪼잔하게? 조잔. 나 맨날 여기저기 다쳐가면서 힘들게 번 돈 나한테 하나도 안 쓰고 당신한테 다 갖다 줬어. 근데 쪼잔해? 그러게. 누가 이삿짐 나르는 일 하래? 안 다치고 돈 많이 버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속도 위반만 아니었어도 당신같이 무능한 남자랑 안 살았을 텐데.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나도 당신이 아버지 통장에서 돈 뺏쓰고 어머니 폐물 훔쳐서 쇼핑하는 여자인지 진작에 알았으면 나도 결혼 안 했어. 당신네 식구들이 당신을 얼마나 철딱서니로 보는지 그거 모르지? 결혼 전엔 나도 안 그랬어. 당신이 얼마나 무능하면 내가 이런 짓까지 했겠어? 어? 결혼 전에도 그런 거 다 아는데 무슨 소리야. 무능한 게 싫으면 유능한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 오던가. 그것도 싫으면 당장 이거 다 환불 받아와. 알았어? 무능한 남편은 우울증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내 맘대로 돈도 못 쓰게 하고 스트레스만 쌓이게 했죠. 뭐든 맘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제가 오늘처럼 맘대로 안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날 이렇게 만든 남편이 죽일 듯이 미웠죠. 고객님 전부 다 반품하시나요? 잠시만요. 저 구두는 얼마예요? 아, 저 빨간 구두 말씀하시는 건가요?
178만 원입니다. 한번 신어보시겠어요? 네, 주세요. 야, 환불하러 가서 또 사는 거예요. 저 정도면은 쇼핑 중독인데. 오랜만에 결혼 전 보험회사에 같이 다녔던 친구를 만났어요. 정말 반가웠죠. 이게 얼마만이야.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 예전이랑 똑같지 뭐. 너 예전에 보험 설계 끝내주게 잘했잖아. 그만둔 지가 벌써 몇 년이냐? 다 지난 일인데 뭐. 하긴 돈 잘 벌어다 준 남편 있는데 뭐하러 힘들게 일해. 야, 이것도 죄다 남편이 사준 거야? 응. 좋겠다 기집애. 안 그래도 오늘 진상 고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너 보니까 기분이 확 풀린다. 어떤 진상인데? 그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20살 가까이 나는 여자 고객이 있는데 남편 사망보험금 빨리 내놓으라고 하도 진상을 부려서. 20살? 그럼 남편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다들 그 얘기야. 남편이 사고로 죽기 전에 여기저기 다쳤던 것도 그렇고 갑자기 사고로 사망한 것도 그렇고 뭔가 미심쩍다는 말이 많아. 뭐 어쨌거나 보험금이 3억이나 되니까 와이프 입장에선 얼른 받고 싶겠지. 3억? 유능한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 오던가. 미자야, 나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볼게.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무능한 남편을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와, 그렇게 바로 보험에 가입해요? 보험금을 노리고 작정하고 계획을 세운 거네. 저처럼 인기 많은 여자가 마음대로 쇼핑도 못하고 구질구질하게 살게 된 건 다 무능한 남편 때문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편이 몸으로 벌어다 줄 보험금을 생각하니 벌써 기분이 좋더라고요.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을 본 순간 남편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남편은 자신이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못하겠죠. 먹었다. 여보, 이거. 종합 비타민 탄 물인데 몸에 좋대. 마셔봐.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생활비 통장 메꿔놨더라. 고맙기도 하고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잘 못 챙겨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잘 챙길게. 진지하게 그렇게 좀 하지. 전에는 그렇게 꼴보기 싫은 남편이었는데 이 인간이 내게 보험금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잘 먹었어? 약 효과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남편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부터 어차피 저한테는 필요 없어진 약이니까 남편을 위해 양보해도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여보, 나 너무 드디어 계획을 실행할 타이밍이 다가왔습니다. 저렇게 약 먹이고서 정신 잃으면은 그때부터 본인이 계획한 일을 실행한 거네요. 제게 처음으로 보험금을 안겨준 건 남편의 뇌진탕이었어요.
그 다음은 남편의 오른쪽 눈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여기저기 다치더니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몇 달만 더 살았어도 60번은 채울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웠죠.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60번. 몇 달만 더 살았으면 60번이요. 남편은 내게 58번의 선물을 주었거든요. 갖고 싶은 물건을 살 때의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쾌감을 만끽할 수 있게 해준 남편이 더 이상 세상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저렇게 남편 죽여놓고선 쇼핑을 하러 간다고요? 야, 그러니까 이 딸의 죽음 때문에 우울증이 왔고 그로 인해서 쇼핑에 중독이 됐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금 주장하는 건데 아니 우울증이 아무리 심해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되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물론 딸이 죽은 건 정말 슬픈 일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쇼핑 중독이 생겼고 그걸로 인해서 남편이랑 이런 불화를 겪는다는 게 정상적인 사고의 과정은 아니죠. 그 말씀하신 대로 딸의 죽음은 사실 이것과는 무관합니다. 이 범죄와는 무관한 거고요. 동정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뭐 자신의 행동을 좀 정당화하겠다 하는 합리화의 방식인 것 같아요. 결혼 전부터 아예 그 쇼핑에 좀 중독되어서 피해자가 결혼 생활에서 이런 낙이 없었다면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그 어떤 허세와 허상 이런 증상들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그 이 엄 씨는 실제로 돈에 대해서 집착이 좀 강했다고 해요. 그 경찰 조사에 따르면은 엄 씨가 집에 있는 장롱에다가 보험금으로 탄 그 금액들을 현찰로 이렇게 몇백 몇천씩을 쌓아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뭐 피고인의 가족이라든지 주변 인물들한테 들어봐도 지나치게 사치스러웠다라고 증언들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봐도 대단히 소비 습관이 좀 낭비벽이 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피고인 집에서 파출부로 일을 한 Q는 피고인이 꽃게가 먹고 싶으면 반드시 그것을 사다가 요리해서 먹고 사고 싶은 옷이 있으면 가격이 비싸도 반드시 구입하였으며 인류 갑부처럼 돈을 쓰고 일주일에 적어도 6번 정도는 10시경부터 19시경까지 외출하여 주로 쇼핑이나 찜질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야. 일주일에 6일이나 외출을 했고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쇼핑을 했고 그럼 엄 씨는 대체 언제부터 이런 물욕이 심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학교 그 급우 친구의 돈을 이렇게 절도를 한 적이 또 있었고요. 졸업 직후에 이제 남편을 만났잖아요. 어린 나이에 만나서 첫살림이 친정에서 했다고 해요. 그 엄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몰래 이렇게 좀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아니면 어머니의 돈과 폐물을 훔쳤다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 아버지 유산까지 손을 댄 거면 이게 아무리 돈에 좀 미쳤다고 해도 이건 야,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이 엄 씨를 좀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이 엄 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는 유형의 범죄인 거죠. 허세와 또는 어떤 낭비벽 이런 자신을 치장하는데
집중하는 이런 엄 씨한테 2억 8천만 원 이런 큰 돈을 안겨준 남편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뭐 저 정도면은 일단은 못 끊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그쵸. 예. 그쵸. 그렇죠. 네.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력이 심한 사람이 그 어떤 돈벌이의 어떤 대상이 없어졌다고 네. 치면은 다른 어떤 또 대상은 물색을 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엄 씨는 그야말로 다들 추측을 하고 계신 것처럼 다른 범행 대상을 찾습니다. 네. 사실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처음이 어렵지. 네. 두 번, 세 번 하는 거는 점점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첫 범행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본인 딴에는 완벽하게 범행을 이뤄낸 다음에 두 번째 범행서부터는 훨씬 더 과감한 대상을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한 달 만에 새로운 물질을 잡았어요. 하긴 나처럼 예쁜 여자를 남자들이 가만둘 리가 없죠. 두 번째 남편은 기특하게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전 정말로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저렇게 안마해 주는 것도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디를 망가뜨릴까 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될 텐데 그만해. 괜찮아. 여보, 응? 내가 열일한 여보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그게 뭐야? 이번에도 전 남편처럼 남편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우울증 약을 활용했죠. 제 딴의 배려였어요. 잠든 사이에 다쳐야 그나마 덜 아프지 않겠어요? 이번에도 남편은 자기가 자해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바보 같은 남자들은 내 말을 참 잘 믿거든요. 종합 비타민 탄 거야. 피로회복이 아주 좋대. 야, 역시 나 챙겨준 건 당신밖에 없네. 고마워 여보. 어디를 먼저 다치게 해볼까, 내게 얼마를 갖다 줄지 상상하다 보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아니, 첫 남편한테 저지른 범행을 지금 두 번째 남편한테 똑같이. 이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이 발전 과정이 성공한 방식을 계속 이어갑니다.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마 두 번째 범행도 저렇게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에 취한 남편을 밀어 넘어뜨렸더니 등부자상과 미골 골절상을 입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남편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난 정말이지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죠. 임신한 몸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말이에요. 덕분에 누구도 절 의심하지 않았어요. 야, 저렇게 임신까지 해서 누가 의심을 하겠어? 절대 의심 안 하죠. 와, 진짜 끔찍하다 진짜. 와.
올케 있잖아. 네, 형님. 진호랑도 상의하고 우리 가족끼리 의논도 해봤는데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한 거 새 출발하는 건 어때? 이렇게 젊고 이쁜데 우리 진호랑 아기 때문에 올케 앞길 막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올케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아니에요, 형님. 저 애기도 그 일도 절대 포기 못해요. 그 일랑 결혼할 거예요. 계속 저렇게 아프고 남편 구실도 못하는데 괜찮겠어? 그러다가 혹시 우리 진호 어떻게 되기라도 하면 아니에요. 그게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간호하고 있잖아요. 고마워 올케. 형님, 이거 어머니께 대신 전해주세요. 곧 어머니 생신인데 찾아뵙지도 못하고 병실을 비울 수가 없어서 마음이라도 표현하고 싶어서요. 올케 뭘 이런 것까지 챙겨.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걸요. 임시 집안 며느리인데. 올케 고마워. 우리 진호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여자를 만났을까. 올케 생각해서라도 우리 진호 곧 일어나야 될 텐데. 꼭 일어날 거예요. 보험금을 받으려면 누구의 의심도 없이 임시 집안 며느리가 되어야 했어요. 남편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조금 불안해졌죠. 그래서 빠른 조치를 취했어요. 와, 착한 척하는 게 진짜 소름 돋네요, 진짜. 진짜 가증스럽다 정말. 짠! 여보. 이게 뭐야? 먹인 혼인신고 서류지. 여보, 우리 이제 법적인 부부 됐다? 결혼식도 못했는데 이걸 혼자 가서 하고 왔어? 결혼식이 뭐가 중요해. 내가 당신이랑 평생 같이 살고 싶은 게 중요하지. 나 같은 돈 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살지 뭐하러.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나한텐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얼른 나.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여보. 결국 남편은 1년도 채 안 돼 세상을 떠나버렸죠. 자, 지울게요. 하나, 둘. 보험사와 시댁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전 영혼 결혼식도 올렸어요. 모든 계획은 완벽해야 하니까요. 영혼 결혼식이 뭐예요? 예. 실제로 두 번째 남편 사망 후에 영혼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올케, 이렇게까지 해줘서 진짜 고마워. 우리 진호 올케 덕분에 마음 편히 떠났을 거야. 형님, 저 당연히 제가 해야 하려는 것뿐인데. 뱃속에 애기 생각해서 몸 조심해야 돼. 네. 종종 연락 드릴게요, 형님. 나한테 들어와야 할 돈이 남편 가족에게도 들어가 버려서 너무 아쉬웠어요. 전부 다 내 돈인데 내가 가졌어야 됐는데. 완전 이 돈에 완전히 노예가 됐네, 노예가. 사이코패스는 완전. 이 첫 번째 남편을 그렇게 본인 손으로 보내고 나서 바로 다음 두 번째 남편을 물색한 거잖아요. 자기 돈벌이 대상으로. 그렇죠. 한 달이라고 합니다. 첫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지 한 달 후에 두 번째 남편 나이트클럽에서 만났고 그렇게 동거를 시작했다고 해요.
야, 장례를 치르자마자 나이트클럽에 가서 와, 진짜 뭘 상상하든 정말 와, 오늘 정말 상상 이상이네, 진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만난 남편. 이 엄 씨를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첫 번째 남편과 같은 사인으로 사망합니다. 사지 봉화직염. 생전에 이 피해자는 이제 키가 한 184cm가 되고요. 체중도 뭐 85에서 90 정도면 굉장히 건장했겠죠. 검도 4단, 뭐 이렇게 체력이 강인한 편이었었는데 1년 만에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1년 만에.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아프기 전에는 분명히 건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에도 아무런 의심을 못했던 거예요? 그 유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자신의 동생이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때 너무나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남편 옆에서 간호를 하니까 이거 조금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자식도 낳겠다고 하고 또 사망했을 땐 심지어 영원 결혼식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게 느껴졌겠어요. 이렇게 고마운 은인처럼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저 그 선한 행동 뒤에 악마가 숨어 있는 줄 모르고 끔찍하네 정말.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뭐 행동도 했지만 두 번째 남편의 가족들의 믿음을 얻고 이 속이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합니다. 자, 뭐냐면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뭐 서울 모여대에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했다. 그래서 현재는 사립 유치원에서 근무 중이다. 심지어 뭐 오빠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동생은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다. 또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한 10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내가 자랐다. 그렇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결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피해자 가족들을 전부 속였던 거죠. 이야, 이 정도면 거의 허언증 말기인데. 그 범죄에 자기의 목적의 끝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말로 대범함도 보였습니다. 그 의심을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집안이 좋고 집이 잘 사는 집의 귀한 딸이에요.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지 그 두 번째 남편에게 3천만 원이 넘는 SUV 자동차를 선물로 줬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선물 공세까지 해서 환심을 산 다음에 이번엔 또 얼마만큼의 또 보험금을 타낸 건가요? 그래서 엄 씨는 두 번째 남편을 상대로 이제 총 4회에 걸쳐서 3,800만 원 가량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남편에 비해서 기간이나 다치게 만들어서 보험금을 받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이제 편취한 금액도 작게 된 거죠. 아까 드라마 속에서도 나왔는데 그 두 번째 남편은 이 엄 씨를 만나기 전에 2000년, 2001년에 미리 가입한 상해 및 상하 사망보험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보험의 상해 사망 시의 수익자는 뭐 법적 상속인 뭐 이 대목에서 엄 씨가 이제 얼마나 교활한 범죄자였는지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법률상 상속 1순위가 누군지는 다들 아시죠? 자녀랑 배우자? 네. 와, 그러면 영혼 결혼식까지 하면서 상속자가 되려고 그런 짓을 벌인 거라고요? 가족들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끝까지 아이를 낳으려고 지금 고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역시도 이제 모두 보험금 때문에 계획된 행동인 거죠. 지금까지 이 범행의 어떤 전적을 봤을 때 여기서 멈추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설마 또 세 번째 남편을 찾은 건 아니죠? 정말로 더 상상도 못할 반전과 같은 악행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보험금에 눈이 먼 한 인간이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엽기적이고 악랄한 희대의 악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남편이 생각보다 일찍 죽어버리는 바람에 다음 타깃이 필요해졌어요. 애 때문에 남자를 바로 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바로 해결책을 찾았죠.
모두가 떠나도 내 곁에 남아준 사람들, 바로 가족이었죠. 설마 가족을 타겟으로 잡은 거야? 아, 저기 현철이는 어때? 똑같지 뭐. 별로 차도가 없네. 근데 너 이러고 병원에 갔던 거야? 너 혹시 또 쇼핑 갔다 온 거 아니지? 아니야. 원래 있던 거야. 내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씀씀이 좀 줄여. 내가 알아서 할게. 씀씀이를 줄이는 대신 돈을 벌 방법을 찾았어요. 엄마가 의심하지 않게 일부러 주스에 우울증 약을 탔어요. 엄마는 날 낳은 사람이니까 뭐든 다 이해해 주겠죠. 엄마. 이거 마셔. 이게 뭐야? 석류 주스. 여자들한테 좋대. 불면증에도 좋고. 아유, 네가 웬일이야. 나까지 챙기고. 에이구, 너나 먹어. 응? 애 간병하느라 힘들 텐데. 간병은 나 혼자 하나. 간간히 엄마가 봐줘서 얼마나 든든한데. 고마워서 챙기는 거니까 얼른 드셔. 애미 되더니 철들었네. 그래. 아, 맛있지 말지. 내가 엄마 생각해서 준비한 건데 얼른 다 드셔. 아유, 알았어. 에이구. 엄마는 지금 내가 하려는 짓까지 모두 다 이해해 줄 거예요. 엄마니까. 엄마, 자? 엄마. 서서히 시력을 잃게 될 엄마의 눈은 나에게 명품백을 안겨주겠죠. 어릴 땐 오빠랑 남동생한테 내 거 뺏기는 것 같아서 싫었는데 지금은 오빠랑 남동생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두 사람도 내게 돈을 가져다 주게 될 테니까요. 뭐야, 술에다 약을 타는 것 같아. 먼저 오빠에게서 받아내기로 결심했죠. 엄마? 주무셔? 한참 뒤척이시다가 겨우 잠드셨어. 고생했어. 엄마가 고생이지. 사실 날도 많은데 남은 인생 눈도 잘 안 보이시고 얼마나 불편하시겠어. 그러게. 오빠도 건강 잘 챙겨. 저때 당시엔 점 씨의 오빠는 미혼이었다고 합니다. 야, 너 술도 안 마신 애가 갑자기 웬일이냐? 그냥 남편 그렇게 되고 믿을 건 가족뿐인데 엄마마저 그렇게 되니까 심란해서. 가족 생각도 다 하고 철들었다. 야, 오늘 어째서 술이 좀 달다?
그런 날이 있지. 나 술이 약해졌나? 왜 벌써 취하지?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보다. 한 잔 더 마셔. 그런가? 아이고. 그러게 집에 왜 이런 위험한 물건을 둬서는 내가 사용하게 만든 건지.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오빠 탓이에요. 장남이 이런 걸 꼼꼼하게 잘 챙겼어야죠. 저렇게 이제 오빠 눈에 염산을 부어서 넣었다고 합니다. 어? 염산? 염산?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허술한 오빠가 참 고맙네요. 오빠의 이 왼쪽 눈은 내게 명품 코트 정도는 안겨주게 될 테니까요. 후원금만으로는 성에 안 차서 가족들 몰래 집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밀어달라고요. 아니 벌써 몇 번을 밀었잖아요. 새 집주인이 더는 못 미룬대요. 무조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사 들어가겠대요. 아니 아직 이사를 못했는데 어딜 들어와요? 아 진짜 막무가내 아니야.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니 혹시라도 가족들이 몰래 집한 걸 알게 될까봐 불안해졌죠. 가족들에겐 어떻게든 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누나 왔어? 엄마는? 엄마 주무셔. 근데 이건 다 뭐야? 오늘 오빠 생일이잖아. 아, 선물 좀 샀어. 오빠에겐 좀 더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아마 남동생까지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 생일 축하합니다. 오빠 생일 축하해. 형 생일 축하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다. 엄마 한 사람 간호하기도 힘들 텐데 나까지 이렇게 돼서. 무슨 소리야.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데. 그래. 형 가족끼리 미안한 게 어딨어. 괜찮아. 저 살아있어서 고맙다는 말이 무섭게 들리는 거지. 오빠 이거 먹어봐. 괜찮아? 오빠 주스 마셔. 너도 마셔봐. 고마워.
아마 두 사람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영원히 모를 거예요. 어떻게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다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가족이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도 다 떠나고 나면 이제 누가 있나 하는 생각이요.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이제 불까지 지르는. 실제로 어머니, 오빠, 동생이 자고 있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더라고요. 집이 다 타버려서 오갈 데 없는 우리 가족을 받아줄 만한 사람이 생각났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전에 저희 집에서 일하셨잖아요. 저 되게 잘 챙겨주셨는데. 아, 알죠. 애기 엄마. 아, 근데 여긴 어쩐 일로? 누구야? 아, 그 예전에 일했던 집 따님. 안녕하세요.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 집에 불이 나서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당분간만 신세를 좀 져도 될까요? 네? 어떡해. 내게 돈을 가져다 주는 통로는 새로 만들면 그만이에요.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으니까요. 아니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어도 어떻게 가족 피를 나눈 이 형제한테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저는 정말 진짜 수없이 많은 범죄들에 접했지만 자신의 가족들을 이렇게 중상해를 입히고 봉금 받는다는 거는 아마 전무후무한, 아직까지는 근대사에서는 전무후무하지 않나. 아니 근데 저렇게 폐륜을 저질렀는데 그건 괜찮은 건가요? 지금 불까지 질렀었는데. 엄 씨의 어머니 되시는 분은 우한실명, 오른쪽 눈이 실명, 그리고 오빠 되시는 분은 양쪽 다 실명 상태고요. 또 동생을 포함해서 이들 모두는 엄 씨가 그때 저지른 방화로 인해서 모두가 화상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후유증에 아마 꽤 시달리시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실명을 시킨 것은 애초에 본격적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한 범죄 행위입니다. 사람의 눈을 공격해서 불구로 만든다는 게 진짜 웬만한 잔혹성으로는 도저히 실행을 할 수 없는 범행 같거든요. 그런데 이 엄 씨는 엄마, 오빠, 전 남편까지도 그렇게 옷핀, 무슨 이렇게 뾰족한 핀들로 해서 눈을 공격했고 실명이 이르게 했습니다. 이것도 무슨 심리로 파악이 되는 걸까요? 이 눈을 공격한다라는 게. 이거 참 한번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왜 하필이면 눈이었을까?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보험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이죠. 두 번째는 확실하게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실명입니다. 다른 상처들보다 후유장애 특약에 대한 그 보험금이 다른 상해들보다 훨씬 높고요. 중요한 것은 사망 바로 다음이 실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해가 실명입니다. 뾰족한 바늘이나 핀으로 또 주사기 같은 것들로 이제 찔렀는데요. 바로 실명되는 게 아니고 이제 눈이 아프죠. 이제 깨어나서. 그래서 치료를 받던 원인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렇게 찔리면은 그렇게 한 번에 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렇게 시력을 잃어. 그렇죠. 그래서 두 번, 세 번의 그 큰 상처들이 이제 모아져서 결국은 실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도
누군가의 상해나 공격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밝히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엄마와 오빠의 이 보험 수익자죠. 그게 모두 다 엄씨로 돼 있었어요. 네, 아닙니다. 이 엄씨의 어머니, 오빠 이런 그 피해자들은 모두 수익자가 자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뭐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이고요. 오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엄씨는 이 수익금들을 어떻게 몰래 자기가 이 편취를 했냐면 어머니와 오빠 신분증, 통장, 도장을 전부 훔쳐가지고 보험금을 수령을 자기가 합니다. 은행에 가서. 이제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이렇게 보험금을 대신 수령한 것이 엄마한테 실명보험금으로 6,600만 원. 오빠 실명보험금이 2억 원이 들어왔는데 그 통장에서 8천만 원을 자기가 빼서 편취를 하고 몰래 사용을 한 거죠. 야, 엄마 눈에 6천, 8천 그 돈 받으려고 지금 가족들을 해친 거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엄씨가 이렇게 빼돌린 보험금이 총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수사 결과로만 보면 첫 번째 남편 때 뭐 앞서 얘기했듯이 58차례에 걸쳐가지고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액수가 2억 8천만 원이 되고요. 2억 8천. 그리고 두 번째 남편 때는 4차례에 걸쳐 3,800만 원 정도. 어머니 앞으로 6,600만 원. 오빠의 보험금 2억 원 중에 8천만 원 정도가 이제 편취를 했으니까 4억 6천만 원이 조금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설마 보험금으로 받은 4억 6천만 원을 쇼핑으로 다 탕진한 건 아니겠죠? 일단은 우선 그 밝혀진 것은요. 이제 엄씨가 그 보험금 전액을 다 개인적인 뭐 쇼핑 이런 그 사치에 쓴 거는 아니고요. 병원에서 일단 생활비나 또 간병비로 일부 사용하는 것은 나옵니다. 이것이 아마 계속 범행을 이어가게 되는 자신의 수법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남편 병원비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사용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두 번째 남편은 한 600만 원을 병원비로 지급했다 이렇게 확인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4억 6천에 한 대략 한 2,600 정도 쓴 건데 그 나머지 돈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이 탄 보험금을 가지고 뭐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미용실 가고 뭐 찜질방 가서 마사지 받고 명품 매장 가서 옷 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그냥 쇼핑에 다 썼다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남편 2명에 어머니, 오빠, 남동생 5명인데 또 나머지 5명은 누구죠 그러면? 아까 드라마 그 마지막에 찾아갔던 그 여성은 누군가요? 네, 그 드라마에서도 잠깐 간략하게 소개가 됐는데 예전에 엄씨의 집에서 일을 했던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근데 엄씨는 이제 이 여성에게 찾아가서 그때 주지 못했던 밀렸던 그 월급을 주겠다. 근데 우리 집이 지금 불타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당분간만 좀 신세를 재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사 도우미는 엄씨가 어린 아들까지 데리고 있고 뭐 불쌍해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호의를 또 베풉니다. 근데 그 호의는 결국에는 비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가사 도우미 그 분 집의 불량 사진인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가사 도우미 집에 엄씨가 저지른 방화로 가사 도우미 그리고 그의 딸이 이제 화상을 입었고 정말로 불행하게 남편 되시는 분은 사망을 하셨습니다. 아니, 대체 뭐 때문에 화재를 저지른 거예요? 보험금 때문에? 참 이 범죄 얘기가 참 기가 막힌데요. 이 가사 도우미가 하루는 이제 엄씨한테 친척이 오기로 했으니까 언제까지 좀 집을 비워달라. 네, 그동안 있었으니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을 한 전날 밤인데 일가족이 잠든 사이에 불을 질러버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 빼달라고 해서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방화를 저지른다고 하는 것은 그 범죄 수법의 변화를 이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전에 보험 사기를 하면서 이제 그 자기 집에 불을 질렀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한 번에 증거 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고 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 자기가 좀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처하면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건 좀 끔찍한데 이제 엄 씨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물론 지인이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남을 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희생양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엄 씨가 새로 찾은 또 다른 희생양. 심지어 첫 번째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알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아마도 가사도우미 자택 방화 사건을 벌인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이 여성의 집에 이제 놀러를 가서 미리 준비해 온 그 문제의 우울증 치료약을 딸기에 섞어서 갈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만든 이후에 신용카드를 절취해서요 480만 원을 사용하는 강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보험금 나올 데가 없으니까 강도짓까지 하네요. 네. 범행이 여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당시 엄 씨와 그 두 번째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와사키 병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엄 씨는 이때도 놓치지 않고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의 여자친구였던 어떤 20대 여성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인으로 알고 지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여성이 방심한 틈을 타서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또 절취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범행이 발각이 될 걸 두려워해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떤 범행인지 뭔가 감이 오시나요? 설마 이 불길한 예감은 참 틀리는 법이 없죠. 네. 이전 피해자들한테는 이제 우울증 치료약을 이제 이용해서 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제 범행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 피해자는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서 이제 이 치료약을 먹게 합니다. 여성이 이제 약물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나니까 핀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서 실명을 하게 합니다. 이 범행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자의 눈은 망막이 완전히 훼손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핀으로 눈을? 도대체 몇 명의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어머니, 오빠, 남동생, 가사도우미, 도우미의 딸, 남편, 병원에서 알게 된 그 피해 여성 2명까지. 와, 어마어마하네. 물론 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확인이 안 되는데 재판 과정에서만 드러난 이 모든 범행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해드리겠습니다. 6차례 상해를 입히고 58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한 첫 번째 남편 사지봉화지경으로 사망했습니다. 실명,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힌 두 번째 남편 사지봉화지경으로 사망. 우울증 치료제를 탄 석류 주스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오른쪽 눈을 주사기로 찔러 어머니의 우환이 실명이 됩니다. 같은 수법으로 정신을 잃게 한 뒤 눈에 염산을 부어 오빠의 좌안이 실명하게 됩니다. 친정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 오빠, 남동생이 화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전 가사도우미 집에 불을 질러 가사도우미와 딸 화상을 입고요. 남편은 사망을 합니다. 첫 번째 남편의 병원에서 알게 된 30대 여성에게 약을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에 신용카드를 절취합니다.
아들의 병원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신용카드를 절취했고 약물을 먹여 실명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엄 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 4월까지 약 5년 동안 총 10명에게 피해를 입혔고 4억 6천만 원 정도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우리 모두가 짐작하는 것처럼 밝혀지지 않는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안 건드린 사람이 딱 한 부류가 있어요. 설마 딸이랑 아들은 아니겠죠? 뭐 의심이니까 네. 이거는 사실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의심의 대상은 뇌진탕으로 사망한 딸 그리고 가와사키 병을 앓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제 아들을 진료하셨던 선생님 만나봤죠. 가와사키 감기는 일종의 감기에 불과하고 내일 퇴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사망했어요. 그것도 심장마비로. 병원 측에서 아무런 이해를 못하지. 호전이 되어 내일 퇴원하기로 했는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사망을 하면은 사인이 없으니까. 엄 씨가 이제 20대 여성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이 딸과 아들도 자신이 그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지금 그 살인의 방식이나 증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건 기소에 이르지는 못했죠. 합리적인 의심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본인의 진술만 가지고 살인을 기소하기에는 아마 경찰이든 검찰이든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5년 동안 이제 됐는데 의심조차 받지 않다가 또 결국 어떻게 잡히게 된 건가요? 네, 때는 2005년 2월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화상병원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제 화재 현장에서 계단에 그 휘발유 페트병이 담긴 쇼핑백이 발견이 됐어요. 오, 현장에 휘발유통이 있었다면 이건 방화로 의심되는데요. 예, 단순 화재는 아닌 방화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추적했더니 CCTV에 인근 편의점에서 휘발유통이 담긴 그 쇼핑백을 사간 사람이 찍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 설마 그 쇼핑백 사간 사람이. 네, 그 사람이 바로 엄 씨였습니다. 엄 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그러나 자신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까지 불을 지르다 경찰에 붙잡히면서 드러났습니다. 계속 일을 하다가 여러 곳에서 화재가 있었던 그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자기가 불을 보면은 과거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딸이 얼굴이 환상이 보인다. 그걸 보고 싶어서 했다라고 짧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아, 이건 또 무슨 또 헛소리입니까? 어? 아, 진짜 불꽃을 보면 죽은 딸이 이렇게 보였다. 뭐 이게 그렇게 진짜인가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얘기고요. 당연히 거짓말이고 이 불을 지른 화상병원은 사실 엄 씨 방화로 화상을 입은 가사도우미 또 그 가족 딸이 있었잖아요. 그 가족이 입원을 하고던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이들만 없애면 모든 증거가 그러니까 그 집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조차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심지어 자신의 방화행위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있는 그 어린 딸과 엄마가 있는 병원 전체를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지금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아, 이게 진짜 무슨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도 참 납득이 안 가는데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어쨌든 엄 씨가 범행 전말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이게. 예. 근데 사실 수사의 진행을 보면은 막 그렇게 매끄럽게 단번에 진짜 우리가 지금
들었던 거를 그냥 한 번에 딱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과는 좀 다릅니다. 해석하게도 경찰은 엄 씨를 일단 잡았지만 풀어줬습니다. 왜요? 잡은 거는 방화 때문에 잡았는데 엄 씨에게는 눈먼 노모가 있고 또 아픈 아들을 돌봐야 하는 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불구속 수사를 하자라고 일단 풀어줬죠. 근데 이제 엄 씨를 풀어주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경찰서로 그 엄 씨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서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누굴까요? 야, 누구지? 살아남은 사람이 지금 피해자의 가족? 엄 씨의 남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사들에게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누나 주변에 있으면 모두가 죽거나 다칩니다. 라는 말. 의심하기 시작했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진술을 들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제일 먼저 이제 전 남편, 가족들의 병원 진료 내역, 그다음에 보험금 수령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엄 씨였던 것이죠. 자, 이제 경찰은 여기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추궁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오만 거짓말을 하고 상습적으로 남들을 속이던 이 엄 씨도 결국은 할 수 없이 자백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전개가 되죠. 그럼 엄 씨는 본인의 그런 범행을 순순히 다 인정한 건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나 불리한 얘기들이 나오면 뭐 갑자기 수사받다가 막 소변을 보면서 막 쓰러지고 이렇게 막 아픈 척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거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던 또 심신미약 뭐 이런 걸 또 감형받으려고 그런 생쇼를 한 것 같은데 좀. 일일이 그때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심신상실, 심신미약에 해당이 되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요. 심지어 정신감정까지 영장을 받아서 전부 실시를 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모든 것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 엄 씨한테 제가 왜 미소를 짓고 말씀드리냐면 명확하게 내려진 진단명이 하나 있습니다. 뭐야? 어떤 진단명이 내려졌겠습니까? 이 정신과 뭐 조울증, 우울증? 아니 이런 건 받아줬을 법도 한데 이런 병은. 그렇죠. 저는 제 경찰 생활 중에 유일무이하게 처음 이런 경우가 처음이잖아요. 이 병명을 정말 명시한 게 저는 우리가 짐작은 했지만 명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자, 그 검사의 결과는 다름 아닌 꾀병입니다. 꾀병. 아니 그런 병명이 정말 존재해요? 아니 판결문에 실제로 꾀병이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 한번 봐보시죠. 아 진짜 판결문에 정말 꾀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수사 과정에서 오줌 싸고 기절한 척하고 막 딱 맞아 떨어지네요 사실. 그러니까 정말 이 몬스톤 인생을 가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허위로. 엄 씨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방화치사죠. 치상, 그다음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강도, 존속 중상해가 있고요. 사기, 상해, 절도, 강취한 카드를 자기가 썼기 때문에 여순 전문 금융법 전부 10가지 혐의로 2006년 12월에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과연 스스로 죄를 돌아보고 뉘우쳐야 할 감옥에서 엄 씨가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엄 씨가 수감된 직후 면회를 갔었던 형사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뭐 수사 끝나고 그 당시는 면회도 몇 번 갔죠. 편지가 자꾸 와가지고 내가 자꾸 이야기를 유치해서 이야기 안 하는데 생필품을 이제 그게 이제 뭐 필요하다 이거는 구치소라는 데는 그 안에도 물론 물건이 다 있어요. 생필품이. 그런데 이제 그것도 어차피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싼 가격들 생필품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메이커를 원래 또 메이커맨이니까 메이커 이것저것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어떤 메이커 뭐 치약 칫솔 뭐든 뭐 메이커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그걸 내가 그렇게 해서 뭐 우리 집사람도 그 메이커 안 있는데 내가 그거 사줄 이유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뭐 그 자꾸 시간을 뺏길 수 없고 해가지고 언제부턴가 내가 편지도 무시해버렸지. 그러니까 나 마지막에 편지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 마지막 편지 내는 거 보면은 병사님, 제가 만약에 범인이 아니면은 병사님 어떻게 될 것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면회를 더 와달라 이 소리지. 자신이 범인이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기를 수사했던 형사한테 금전적인 요구까지 한 거잖아요. 엄 씨는 자신을 수사했던 수사관마저도 돈으로 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진짜 더 나빠집니다. 오히려 지금도 어쩌면 교도소 안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찾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엄 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직후에 실명한 오빠 그리고 이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가족이 남긴 공통된 얘기가 있습니다. 엄 씨가 언제든지 나와서 다시 나와 내 가족 해치지 않을까 겁난다. 보험금을 노리고 두 남편과 가족 그리고 지인들을 해친 엄 씨의 사건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달 30일이었죠. 검찰에서 공개 수배한 일명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내연남 조연수가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이은혜 남편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을 노리고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죠. 엄 씨가 검거되고 17년이 지났지만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가까운 사람의 생명을 유린하는 이런 범죄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고요. 부디 사건의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랍니다. 어젯밤 공구상자를 든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헤어지라는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사귀던 여자친구의 부모를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했던 내용이었어요. 아, 그게 너무 소름 끼치네, 진짜. 범행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들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현재 사형 집행 예정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형수의 얘기입니다. 채널 A